안녕하세요. 변액보험 출제 문제의 함정을 찾아를 함께할 김수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융시장에 의해 그 부분 파트 2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부분에 지금 주식 부분에서 끝났는데요. 이어서 주식 부분을 계속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는 자는 거래소 회원으로 등록된 일반 투자자에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 금융투자회사에 한정되어 있다가 정답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 투자자가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금융투자회사의 위탁계좌를 개설을 해야 됩니다. 위탁계좌를 개설을 한 후 금융투자회사를 통해서 바로 무엇을 하고 있다? 거래소 시장에서 매매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주식 거래가 체결될 경우 증권거래소는 매수자에게 매수대금의 0.25%를 징구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증권거래세 나와 있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면요.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에게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증권거래세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에게 징구를 하고 있고 요 해당되는 퍼센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암기 포인트가 됩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유가증권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코스닥 시장은 여기 나온 것처럼 0.25%가 맞습니다. 근데 비상장 주식 있죠. 비상장 주식은 요 세율이 바로 0.5%입니다. 더 많아지게 되죠. 근데 코스닥이 아니라 코넥스가 있습니다. 코넥스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주식 거래세가 0.1%.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암기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나온 것처럼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에게 징구를 하고 증권거래세도 거기에 해당되는 비상장 주식이냐 아니면 유가증권 시장이냐 코스닥 시장이냐 코넥스 시장에 따라 가지고 그 세율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유가증권 시장이라든지 코스닥 시장은 0.25%, 비상장 주식은 몇 프로? 0.5%, 코넥스 시장은 0.1%. 이 부분도 같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23번 매매 계약 체결 시 경쟁 매매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시간 우선의 원칙이 가장 먼저 적용된다. 이게 나와 있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면요. 시간 우선의 원칙이 아니라 가격 우선의 원칙을 가장 먼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우선의 원칙 다음에 바로 여기 시간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격 우선의 원칙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매도 효과, 파는 사람이 효과를 결정할 때 그 효과가 낮을수록 더 빨리 체결이 되는 것이고요. 매수가 그 효과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빨리 체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그 부분이 바로 가격 우선의 원칙이다. 그거 이후로 어떤 원칙이 시간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요게 1번, 요게 2번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24번. 주식 매매 거래에서 동시 호가는 가격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동시 호가가 뭘까요? 동일 시간에 호가가 발휘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호가가 발휘된 그 시점이 전후가 불분명하지 않을 때를 바로 동시 호가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시간을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가격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시간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OX 문제라든지 문제 안에 보기 내용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통째로 암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시효과에서는 시간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25번. 한국 종합주가지수가 직전 거래일의 종가보다 7%, 10%, 20% 이상 하락한 경우 매매거래 중단을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매매거래 중단, 이거 영어로 뭐라 그러죠? 서킷 브레이커스라고 합니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서킷 브레이커스. 전일 종가 대비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경보를 발행할 수 있는데요. 주식의 쏠림 형상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자의 그 냉정한 시간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거래를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서킷 브레이커스는 여기 7%, 10%, 20% 이 숫자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여기에 함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서킷 브레이커스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 1단계는 7%가 아니라 8% 이상 하락할 경우 이것이 1분 지속될 경우 발동이 되는 것이고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8%가 아니라 15% 이상 발동이 되고 떨어지고 그리고 1단계 대비 1% 이상 하락할 때 발동이 됩니다. 자, 3단계는 20% 이상입니다. 20% 이상 그리고 2단계보다 1% 이상 하락할 경우에 3단계가 발동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또 구분이 좀 있는데요. 요 1,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발동이 되면 20분간 매매가 정지가 됩니다. 요 3단계는 매매 거래 자체가 끝납니다. 그리고 1단계랑 2단계는 주식 그 종료 전 40분 전 이후에 발동을 할 수가 없는데요. 요 3단계는 그 시간 이후에도 발동이 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여기 나오고 있는 8%, 15%, 20%도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해당되는 각 단계별로의 특징도 함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볼까요? 7%, 10%, 20%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1단계는 8%, 2단계는 15%, 3단계는 20% 이상 전일 주가 대비 하락을 했을 경우에 발동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은 하루에 2회에 하나여 중단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 요거를 영어로 뭐라 그랬죠? 바로 사이드카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서킷 브레이커스는 하락할 경우인데요. 이것은 올라가거나 내려갈 경우, 등락할 경우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등락을 할 경우 바로 5%. 5% 이상 등락할 경우 요 상태가 몇 분? 1분 지속된다면 바로 5분간 매매 거래가 중지가 되고요. 이것은 바로 하루에 1회에 한해서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숫자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5, 1, 5, 1 이렇게 있죠. 5, 1, 5, 1. 그래서 사이드카는 하루에 한 번만 발동이 될 수가 있다. 그 전에 왜 발동이 되는가 하면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등락할 경우 그 기간이 1분 이상 지속이 된다면 5분간 매매가 중단되고 하루에 1회씩 발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같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보면요. 2회가 아니라 1회에 하나여 중단될 수 있다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27번. 현재 우리나라의 거래소에서 발표되는 주가 지수는 모두 주가 평균 방식이다. 너무 쉽죠? 바로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방식으로 계산이 되어진다. 주가 지수는 모두 시가총액 방식이다. 28번 주식의 투자 수익인 매매 차익과 배당 소득은 모두 비과세된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한 투자 수익,
대표적으로 매매 차익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배당 소득이 있습니다. 매매 차익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면 거기에 대한 매매 차익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배당 소득은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게 되는 그 수익을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는 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요 배당 소득은 나중에 금융소득 개념과 함께 또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자 소득과 합쳐서 15.4% 세율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그 때문에 투자 수익인 매매 차익과 배당 소득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비과세되는 것은 어떤 소득? 바로 여기처럼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하고 있고 나머지인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5.4% 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15.4%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매매 차익은 비과세하지만 배당 소득은 15.4%의 세금을 과세한다. 아시겠죠? 29번. PER. 이 낮은 주식은 앞으로 주식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PER 뭐죠? 주가 주식 비율입니다. 요 P는 Price Earning Ratio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현재 주가가 있고요. 현재 주가 대비 순이익, 주당 순이익. 순이익이죠. 요 계산법으로 이 PER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순이익 기점으로 현재 주가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 PER 주가 주식 비율이 낮을수록 나중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정답을 확인해 보면요. PER 낮은 주식은 앞으로 주식 가격이 어떻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낮을수록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주식은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이렇게 같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주가 수익 비율인 PER, Price Earning Ratio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상반관계가 있다. 그게 높을수록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낮을수록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30번. 채권은 만기 이전에 유통시장에서 중도 환매를 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하다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채권은 기본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주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라든지 특수법인이라든지 상법에서 정의한 주식회사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또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중도 만기까지 그 채권을 보유할 수도 있지만 만기 이전에 중도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내용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가능하다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1번. 발행 주체의 신용등급이 투자 부적격이면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해당되는 내용은 바로 정크본드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도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은 어떻게 되겠죠?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위험, 고수익인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그런 채권을 무엇이라고 한다? 여기 나온 것처럼 정크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낮아도 채권, 정크본드를 발행할 수 있다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2번. 교환사채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추가적인 자금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무엇과 신주 인수권 부사채와 동일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해당되는 내용 무엇이죠? 합성 채권입니다. 일반 채권에 더해서 부가적인 서비스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합성 채권인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바로 전환사채. 여기 나온 것처럼 전환사채
그리고 두 번째가 신주 인수권 부사채.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교환사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 전환사채라는 건 뭐냐면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전환할 수가 있는데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전환권을 발휘를 하게 되면 사채권의 지위는 없어지고 거기에 발행한 주식회사에 무엇을 획득할 수 있다? 주주로서의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환사채입니다. 그 때문에 일반적으로 채권을 그대로 주식하고 바꾼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부담이 될까요? 아닙니다.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신주 인수권 부사채는 권리를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똑같처럼 발행한 주식을 가질 수 있는데요. 채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해당되는 주식을, 그 회사의 주식을 내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이 신주 인수권 부사채인데요. 말씀드렸죠. 채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행사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을 주고 그 회사의 주식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자, 여기 교환사채는 뭐죠? 교환사채는 이 전환사채랑 약간 좀 헷갈리는데요. 이 교환사채는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가지고 있는 상장 주식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그 주식이 발행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유한 상장 주식으로 바꾸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채권을 그대로 주식하고 바꾼 거기 때문에 비용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당연히 여기도 비용이 발생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합성채권 3개 중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사채? 신주 인수권 부사채만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되고 전환사채든 교환사채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신주 인수권 부사채는 추가로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 추가로 자금을 부담하지 않는 합성채권은 두 가지 뭐라고 그랬죠? 전환사채, 교환사채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33번 채권 매매는 매매 호가에 의한 경쟁 매매 방식으로 주로 거래된다. 이게 나와 있는데요. 이 경쟁 매매 방식은 채권이 아니라 주식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주식은 다수의 매도라든지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 매매 방식으로 장내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식 매매 시장, 경쟁 매매 방식이라고 하고요. 채권은 그 투자자들 간의 상호 간의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하고 채권을 비교를 하실 때 요거는 장내 시장, 요거는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장외 시장은 바로 상대 매매. 장내 시장 주식은 여기 나온 것처럼 경쟁 매매. 이렇게 같이 개념을 암기하시면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채권 매매는 투자자 상호 간의 개별적인 무엇을 상대 매매를 통해 주로 거래가 된다. 여기 위에 있는 경쟁 매매 방식은 뭐다? 주식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같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34번. 채권의 잔존 만기가 길수록 유통 수익률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률은 적어진다. 이게 나와 있는데요. 채권이라는 것이 만약에 가격이 수익률이 좋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존 만기가 길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높아야 되겠죠. 그만큼 메리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채무 불이행 리스크가 좀 크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높아야지만 메리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나온 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요. 유통 수익률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동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유통 수익률과 채권 가격은 여기 중요한 내용인데요. 바로 반비례하게 됩니다. 유통 수익률이 높으면 채권 가격이 그만큼 낮고요. 유통 수익률이 낮으면 그만큼 채권 가격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 여기 위에 있는 내용인데요. 채권의 잔존 만기가 길수록 유통 수익률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률은 어떻게 된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적어진다가 아니라 가격 변동폭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통 수익률에 비교하여 채권 가격은 반비례한다라는 개념 나온 것처럼 채권의 잔존 만기가 어떻게 길수록 채권 가격 변동률은 커진다. 요 내용도 함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35번 자산 유동화 증권을 통해 기업은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부채 비율은 높아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자산 유동화 증권 ABS라고 하죠. 요 ABS는 기본적으로 약간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 낮은 기초 자산들로 이루어진 증권을 말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요 기초 자산 보유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특수 목적 기구 설정한 다음에 그 회사에다가 여기 자본을 양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발행된 증권을 통해서 매매해서 차익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하는데요. 기초자산 보유자는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손쉽게 그 금액을 획득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손쉽게 자금을 획득을 했으니까 그만큼 재무 경영이 개선이 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들로 이제 자본금을 가지게 됐으니까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부채 비율은 변동 없이 자본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확인하게 되면요. 부채 비율은 높아지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산 유동화 증권을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은 신용 보강이라든지 신용 평가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수익률이 높은 것을 매매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때문에 요 ABS 자산 유동화 증권 함께 개념을 공부하실 때에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던 요 개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6번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앞전에 이제 채권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지금부터는 세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소득은 8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 그 다음에 연금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인 여기 나온 거 배당소득, 이자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바로 8가지 소득 중인데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 8가지는 원래 열거주의 로 과세를 하고 또한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퇴직소득이라든지 양도소득 요 2가지 소득은 일시에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예전부터 큰 금액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일시에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시에 받아가지고 만약에 세금의 계산, 종합과세로 만약에 세율을 매겨진다게 된다면 너무나도 과중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요 2가지 소득,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바로 분류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의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중 개인 소득 중 분류 과세하는 소득은 무엇이냐? 1번 퇴직소득, 2번부터 4번까지는 다른 소득을 넣을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분류 과세하는 소득은 2가지가 있는데 바로 퇴직소득과 무슨 소득? 양도소득이 있다. 이렇게 2가지 소득을 꼭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한다. 그리고 퇴직소득뿐만 아니라 어떤 소득도 양도소득도 분류과세한다. 같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37번. 상속세와 증여세는 열거주의로 과세하며 과세 표준에 대한 최저세율은 10%이다. 여기서 함정은 요 열거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요 10%, 요 부분에 대해서 함정이 나올 경우가 굉장히 큰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소득. 아까 말씀드렸죠. 잠깐요. 요 개인의 소득 8가지는 원래 열거주의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상속 증여세는 열거주의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포괄주의로 과세하게 됩니다. 상속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증여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과세를 한다는 것이 바로 완전 포괄주의입니다. 또 이게 법인세도 있는데요. 법인세는 어떻게 보면 완전 포괄주의랑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자산 증가설. 법인의 자산을 증가시키면 그 모든 부분이 전부 다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 바로 순자산 증가설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소득은 열거주의로 과세를 하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상속 증여세는 완전 포괄주의로 과세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세는 완전 포괄주의랑 비슷한 개념인 순자산 증가설로 과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열거주의가 아니라 완전 포괄주의로 과세를 하고 있다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8번. 증여세의 과세 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한 경우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방금 전에 이어서 나온 내용 중에 또 하나인데요. 상속세라든지 증여세의 세율은 똑같습니다. 이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속세,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근데 그 과세 표준에 대해서 그 범위별로 과세되는 세율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단은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 10억 원, 10억에서 30, 30억 원 초과. 몇 단계죠? 1번,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쉽습니다. 1억 원 이하 10%, 20%, 30%, 40%, 5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증여세든 상속세든 과세 표준이 30억 원, 어디 있죠? 요 5단계죠? 30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바로 이 부분이 틀렸네요. 40%가 아니라 정답 확인해 볼까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 해당 내용하고 동일한 개념인데 최소 세율이 얼마죠? 아까 전에 10%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고 세율은 나온 것처럼 50%가 바로 최고 세율이 됩니다. 무슨 세율?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라든지 요 상속과 증여세는 같은 범위의 과세 표준에서는 동일한 세율을 가지고 있다. 요 부분도 같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9번.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 양도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나와 있는데요.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양도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양도소득은 제외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번에 나오는 40번 개념하고 같이 동일해서 이어진 내용들이 많으니까 한번 40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 뭐라고 했죠? 이자소득 그리고 배당소득이라고 말씀드렸죠. 요 두 가지 소득이 3천만 원인 경우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나와 있는데요. 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기준인 요 금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천만 원이 아니고 바로 2천만 원입니다.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종합과세 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데 세율도 중요합니다.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지 않은 14%입니다. 만약에 포함한다 그러면 얼마죠? 15.4%가 과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금융소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융소득은 어떤 소득이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다. 그리고 종합과세를 하기에 앞서서 만약에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데 그 해당되는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그 분리과세 될 때에는 세율이 몇 프로? 14% 지방소득세 별도로 과세될 수 있다. 하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정답 확인해 보면 3천만 원이 아니고 얼마라고 그랬죠? 2천만 원. 요 기준되는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상으로 그 1장의 금융시장의 이해 부분을 저와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2장이 되는 생명보험의 이해 부분을 저와 함께 3장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